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스트리밍의 최상욱입니다. 이번에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지난 한 주 동안 또 차곡차곡 쌓아왔던 자료들 중에서 또 뉴스들 중에서 주요한 뉴스들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네프코는 지난주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분기에 한 번씩 그 인덱스 리포트를 쓰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서울 아파트 적정가 얼마이냐 이런 약간 도발적인 제목으로 그 아파트 적정가 분석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아파트에 대해서 그 분석 자료를 쓰는 거였는데, 그 단순히 입지 분석, 상품 분석하는 것만 아니라 이게 적정가가 얼마 정도 되고 현재 가격이 좀 싸다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에 기반한 그런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지금 수요가 있는지 하나둘씩 좀 체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글도 썼지만 글 외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 어땠고 저땠고 또 제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썼는지 그런 거를 마치 기업의 인덱스 리포트처럼 깊게 내용을 썼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100장이 넘는 그런 리포트를 첨부 파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동네에 있는 그 레포지 센터에 아이 때문에 갔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강남 레포트 잘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8월 25일 날 또 올린 리포트를 27일 날 보신 걸 보면은 진짜 약간 열성 팬이셨는데 그렇게 또 본다고 하니까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를 냈는데 또 본다고 하시니까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전달해드릴 뉴스는 사실 부동산 주의보 파월과 이창용 이구동성, 지난번에 잭슨홀도 있었고 그 하는 총재 미팅도 있었는데 여러 뉴스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전달해드릴 얘기는 서울 주택가격이 최근 상승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창용 총재 멘트, 그리고 파월의 또 잭슨홀 멘트 요약이요. 그리고 주담대금리 최근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은지. 그리고 자가보다도 전세가 이자가 더 많이 낸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최근에 2030들이 주택에 대해서 좀,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대출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가서 가입 파산이 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상승장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GS건설이 그 10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장이 열려서 한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주가가 좀 빠졌었지만 이후에는 건설업종 전체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GS건설이 이런 악재를 딛고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은 4월에 악재가 나왔을 때 시가총액 5천억이 빠졌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주가가 조정이 됐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업 정지를 하면은 진짜 영업을 정지하는지 그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충격이었는데 신분당선이 그 용산까지만 가고 용산 위로 가는 고향 삼성 지역으로는 또 안 간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에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상승세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서울 주택가격 강세는 좀 저한테도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둘째 자리 변화를 하거든요. 0.0 몇 퍼센트 이렇게 변하는데 0.1 몇 퍼센트, 0.2 몇 퍼센트 이렇게 주간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가 변하면 정말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이번 8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이 소수점 첫째 자리 퍼센티지로 상승을 했고 14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주간 지수는 14주 연속으로 올랐지만은 실거래가 지수는 연초 2월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내내 상승장이었던 거를 후행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다만 현재 분위기를 좀 동행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이 상승폭이 더 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연히 주택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거는 뭐 송파구나 양천구 이런 지역이 될 거고요. 송파, 양천, 강남구들 보시면은 이 소수점 첫째 자리 강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거는 2020년 이후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당한 낙관론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연초에 저를 포함해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했던 분들은 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주택 가격이 정말 그 좀비처럼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당한 그 스테로이드제 펌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그 기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펀더멘탈한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차별적인 강세가 나온다고 조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연초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는 3.5%인데 인플레이션율은 우리나라도 막 4, 5%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4, 5% 정도 나올 때는 솔직히 말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었을 때는 또 자산을 또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올 하반기부터는 또 이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긴축적인 환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을 조금 전달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창용 총재는 지난주에 금토회가 있었습니다. 금토회가 있었고 24일 날 그리고 금요일 밤에 잭슨홀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 금토회 때도 기자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보는 거는 올해는 GDP 1.4%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2.2%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은 올해는 3.5% 정도로 연율화 될 것 같고 내년에는 2.4%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가 부분이나 환율 부분이나 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시경제라든가 통화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미국이란 나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는 그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 또 강달러 약간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수출이 좀 안 좋았잖아요. 수출이 좀 안 좋았는데 중국이 살아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중국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 변경은 없었지만 약간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건 좀 내려가지 않겠냐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통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계대출 관련해서 질문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가계대출 관련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예전에 하는 이창용 총재 멘트를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낮은 금리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건데 그 이후부터는 결국 주택시장이 일부 회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당국이 나서서 그 미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돌려주는 것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거시적으로 불안한데 미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시적으로 더 위험이 쌓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총재는 지금 현재 이 영 제너레이션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리가 금방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오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경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내심으로는 뭔가 금리를 뭐 내리고 싶거나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통계가 또 한번 바뀌었거든요. IFRS 17을 적용하면서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포인트 내려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1%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1%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도록 유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조금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 정부랑 공조하면서 줄여나가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대출과 관련해서 조금 제약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잭슨홀 연설도 있었죠. 이 파월의 잭슨홀 연설도 있었고 이건 관련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저도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제 영상을 찍을까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직접 다 풀어가지고 이 연설문을 다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시사점을 쭉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저는 버핏이 왜 주택주를 샀는지 하고 그 주택주를 산 거가 버핏은 금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간접적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잭슨홀 연설문을 보는 게 미국 주택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 주택시장이랑 또 닮아 있으면서 다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좀 정말 재미지게 읽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주택이라는 상품은 똑같지만 미국이랑 한국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미국의 부동산은 장기 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30년 만기 모기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충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8년에는 충격이 왔잖아요. 2008년에는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 주동산이 박살났거든요. 근데 미국 부동산이 2008년에는 금리 올리니까 박살났는데 2022년, 2023년에 왜 박살나지 않냐?
그러니까 2008년에는 그 서브프라임 론이 초과적으로 대출이 나간 근본이었고, 이 서브프라임 론이 단기 변동금리, 우리로 치면은 변동금리 대출이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서프라임 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장기금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그 부동산 시장이 견조했고요. 금리 상승에도. 반대로 뭐 주식시장은 단기금리에 영향을 받으니까 S&P든 나스닥이든 2022년에 이제 소위 20-30% 조정받는 그런 장이 온 겁니다. 한국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니까 단기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을 하니까 한국 주택시장은 빠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주택시장은 빠지는데 왜 미국 주택시장은 안 빠지냐,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이 안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안 빠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단기 금리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면은 말 그대로 단기 금리 변화에 현저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준의 금리라든가 한은의 금리 이런 거 다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자산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금리는 오히려 이걸 해지하는 그런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한국 주택이랑 미국 주식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에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서 이제 미국 주식을 했다. 그러면은 요 포트폴리오는 국가로는 한미 양국에 투자하게 되는 건데, 금리로는 단기 금리로 위험도 10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로 위험도 100% 몰빵 투자가 되는 거고, 이런 포트폴리오는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많은 서학개미들이 한국 주택과 미국 기술주를 투자를 하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미국 주택, 장기금리 자산이랑 미국 주식, 단기금리 자산으로 나름의 해칭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은 한국 주택, 단기금리 자산, 미국 주식, 단기금리 자산. 우리는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는 와우. 하여튼 국가가 다르고 자산이 다르고 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고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 금리가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이 높은 수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저 미국이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취급금리가 보시면은 2분기에는 굉장히 낮춰놨거든요. 정부가 2분기에는 이 대출금리에 대해서 굉장한 푸시가 있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좀 낮춰놨는데, 이게 시장금리가 7월부터 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7월부터 미국의 그 물가 전망이라든가 금리 전망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3분기부터는 튀는 거고요. 아마 8월에도 올라갈 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5%대 주담대가, 그러니까 바닥이라든가 평균금리 5%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뭘 했느냐? 7월부터 50년 만기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중금리가 이렇게 4월, 5월, 6월일 땐 4.45%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4.9, 5.0 갈 것 같으니까는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부터 시중은행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만들었고, 이거가 다 이유 있는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은행들 하는 거 보면은 이 은행이라 하하하하하하. 예, 은행 관계자가 많이 듣고 계실 거라서 제가 참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그 수요의 위축을 해지하는 그런 회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걸 보면은 하여튼 이 은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눈물 나는 뉴스들은 이런 건데요. 2030 중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소득층일수록 그 생계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가계대출을 받거나. 저도 졸업할 때 그 우리 집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학자금 대출을 2년치를 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회생법인을 통해 가지고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이 그 절반이 거의 20, 30대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 210만 원에 190을 쓰고 있다. 못 버텨가지고 개인 회생을 하는 거고요. 뉴스를 보니까 조금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 반쪽짜리 상승장, 공인중개사는 울고 있다. 약간 이런 거고요. 지금 부동산이 올해 상반기에 좋아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숫자가 조금 줄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숫자가 주는 거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래만 놓고 보자면 불경기인 거죠. 사실 그래서 분양과 거래와 기존 주택 시장이라든가 신규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시면은 시장 전체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는 거래량이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절반 정도나 아니면 회복을 많이 한 지역도 평년의 3분의 2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가보면 확실히 중개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폐업을 하셔가지고 그 아파트 앞 상가를 보면은 중개사들이 한 10분 이상 있는데 지금 한 두세 분 남아있을 정도로 폐업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호황이 되면은 다시 개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현재는 폐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바이럴이 됐는데요. 결국 GS건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27일 날 국토부가 회의를 해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GS건설 지하붕괴 책임을 물으면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단독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독 기사가 확 바이럴이 됐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그러니까 영업정지 8개월을 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불성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를 추가로 행해줄 거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사고 원인이나 처벌 적정성은 논의할 여지가 더 있으니까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사고가 처리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GS건설이 굉장히 좀 고분고분하게 뭔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5,500원 내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고, 잘 소명하겠다 이런 거라 가지고 어쨌든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 현상개발이 작년에 광주 그 학동 버스 사고, 이거랑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난 다음에 이 광주 학동 버스 사고는 버스 정류장 앞에 그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 무너졌던 거고요.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는 잘 아시겠지만 건설 중인 콘크리트가 밑에 양생이 안 되는데 위에 무거운 그 공사 하중이 실리면서 이제 무너지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1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로도 영업활동을 계속했는데 당시 화정 아이파크 부실에 대해서 영업정지 8개월이 된 거는 집행정지 가처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이제 멈췄고요. 그 사이에 6,600억 규모의 공공재개발인 용도 1구역 시공권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긴 기간에 영업정지가 걸리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을 걸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 되면은 일단 영업이 되니까 그 기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수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이 영업정지라는 거는 공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수주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수주 영업이라는 거에서 그 영업은 결국은 사이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수주 계약이 그 기간에 있으면 안 돼요. 저도 10년 넘게 재직을 했지만 이 기간에 영업정지 받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현산이 한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올리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은 그 영업정지 기간 앞뒤로 해서,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에는 사이닝을 안 하고 영업정지 앞뒤로 사이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면 사실 엄청 긴 기간인데 이게 12개월과 10개월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개월 영업정지면은 1년 내내 사이닝을 못해요. 그럼 수주금액이 빵원이 되는데 10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2달은 사이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공사 계약을 그 2달 안에 몰아서 해요. 몰아서 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정지가 나오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냥 크리티컬한 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2달 동안에 와우, 이 기간 동안에 진짜 완전 몰빵수주 하라는 거여가지고 이것도 정말 큰 타격이긴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지 않겠는가, 건설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는 대응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공사 품질에 대해서 시장의 선호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가 실제로 잘 되는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영업정지는 건설사들, 특히 수주 영업을 하는 쪽에서는 약간 저승사자스러운 거긴 한데요. 건설사와 시장의 그런 위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다른 나름의 대처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은 아까 GS가 얘기했던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걸고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썼던 것처럼 10개월을 피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나 좋은 뉴스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반응은 또 LH는 왜 냅두냐 약간 이렇게 했는데,
때문에 LH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것 같고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검찰 쪽에서 LH 간부들 좀 자택을 털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 그게 바이럴이 좀 되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내부 거래라든가 등등 어떤 비리나 이런 게 막 밝혀지고 이러면서 이제 막 옷을 벗고, 그러니까 막 그만두고 사임하고 이러면서 할 것 같은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쇼잉인데 그런 쇼잉을 할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5,500억이라는 그런 재시공 비용을 회계적으로 인식을 했고 실제 이 돈을 쓸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그 4월 달에 사고 나서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가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도 5천억이 날라갔고 비용도 5,500억 정도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뭔가 보상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건데, 이 LH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쇼잉으로 끝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신분당선이 무산이 됐다는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사실 신분당선이라는 노선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신분당선이 그 원래 강남까지였는데 이게 신사역까지는 연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신사에서 이렇게 용산까지는 연결이 확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기는 이제 확정이긴 하지만 노선이 뚫려 있는 상태는 아니고 다 신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분당선도 서울 서부권역의 그런 그 주택 수요라든가 강남으로의 출근을 좀 흡수할 수가 있었던 게, 이게 고양 삼성 라인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되는 건데,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좌초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 연장선이 사업비가 많은데 그 GTX A 노선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경제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노선이 되는 건데, 이게 고양 삼성 쪽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을 하게 되면은 그 최대 수혜지로 꼽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양 삼성 신도시인데, 여기 분들은 당연히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라든가 서울시장의 공약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다들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썼고요. 그 서울시 수건 사업이고 서북부 주민들 염원이던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예타 통과 안 되니까 유감스럽다. 근데 좌초좌절 아니다. 그래가지고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가지고 이걸 이용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뭐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뉴스가 굉장히 악재가 되면서 그 삼성 연장에 편승해서 일산까지 연장시키고 약간 이런 고양시가 생각했던 또 여러 가지 교통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고양시가 생각한 여러 사업들에도 약간 그 스텝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뉴스가 이쪽 지역 부동산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하철이 연장될 때는 통근통학과 관련해서 그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연장 못한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기대해서 주택 가격을 미리 땡겼던 쪽에서는 임차료가 올라가는 시점이 뒤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격 하락적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네프콘에 쓴 거를 뉴스는 더 많이 썼는데, 그리고 그 리포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퇴근하시면서 보시는 약간 한 20분, 25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에 다 전달해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간으로 발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셔서 한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뉴스가 여러분들이 그 구독자분들이 뭐 시장을 더 이해하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